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기아차의 일봉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이거 기아차 이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며칠 전부터 애플카를 만드는데 협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서 크게 수급이 몰려서 마치 이런 대형주가 테마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슈는 계속 핫했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10만원을 넘겼다가 지난 주말 사이에 갑자기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 쪽에서 우리 너네랑 안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기아차, 현대차 이런 직접 관련된 그런 주식을 하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섹터라던가 관련 업종, 관련 소형주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좀 약간 우울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해당 주식을 했거나 관련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참고로 저희는 해당 뉴스를 분석한다던가 이슈를 분석한다던가 업황의 전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채널은 아니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접근하지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아차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직접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방향성이 궁금해서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솔직히 다른 채널을 보셔도 좋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 주식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참고해야 될 내용들을 저희만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해드릴 거고 기회로 삼으실 분들 아니면 좀 위기를 탈출하고 싶은 분들 두루두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네, 애플카랑 관련된 뉴스는 주말 사이에 굉장히 핫하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대형주의 테마주 흐름, 이거를 저희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수급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 테마와 대형주의 테마가 어떤 부분이 수급적 구조적으로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A 구간, B 구간, C 구간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다시피 C 구간에 해당할 때 수급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조금은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어 없어로 놓고 말하게 되면은 대형주도 주식이자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실질적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동반된 모습을 통해서 C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테마주의 모습이 보여지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테마주 굉장히 좋아하고 수급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대형주의 테마로의 변태되는 모습, 이게 과연 진짜로 어떠한 현상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테마가 시작될 때 흔히 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의 행동들이 그 시점에 물량을 모아가면서 무언가를 강하게 물량을 확보하는 움직임, 호재와 함께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여기서 세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작전적, 음모론적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 조성자, 시장에 훨씬 더 깊숙하게 큰 자금으로 영위하고 있는 모든 기관, 집단, 단체를 포함한 일반적으로 거래를 많이 하는 집단을 뜻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게 되면은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테마 이전에 A 구간이 필연적으로 있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은 대형주의 테마주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단기 단타에서 좀 많이 불리하다라는 거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A 구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안에서 이 지지부진한 오래된 시간 동안에 세력이 될 수 있는 기관들이나 그런 집단들은 덩어리를 보유합니다. 이 덩어리를 보유한다는 게 가장 커요. 그냥 일반적 테마주나 수급주, 호재 때문에 가는 주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트에 이런 대형주 편성을 해놓거든요. 그럼 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비중을 한 70% 정도를 유지하면서 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70% 비율을, 이 덩어리를 이 사이에 잘 매집을 해놨으면은 그냥 평단 자체는 한 4만원 부근이에요.
대형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아두고 매집을 해놓고서 한 4만원 부근으로 비중 70%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A 구간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B파트를 맞이합니다. B파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레벨업이 되죠. 레벨업이 되면서 이 덩어리 안에서 사고팔고 뭐 요정도 조금 섞어줄 것 같아요. 그냥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이 70%의 비중을 한 50%까지 덩어리를 줄였을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을 하면서. 하지만 팔기만 할까요? 차익 실현을 하면서 다시 70%를 유지하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흐름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사이에서 비중의 변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는 4만원이란 평단을 한 5만원까지는 여기서 끄집어 올리면서 차익 실현과 새로운 비중 확보를 해도 됩니다. A에서 B로 간 거는 사실상 덩어리 비중의 변화라기보다는 평단을 조금 더 끄집어 올렸다 정도인 거고, 이 안에서 실현 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흐름이었어요. 그 상태로 B 구간은 상대적으로 산업 섹터에 호재가 있었죠. 뭐 대형주 전성시대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친환경차 관련된 수소전기차 관련된 업황의 전망도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형주다운 상승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형주의 호재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C파트로 가면서는 이때는 확실히 강력한 호재와 함께 조금은 더, 대형주에서는 이런 모습은 거의 테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테마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C파트가 중요한데, 이 덩어리를 가지고 C파트로 넘어오게 되면요, 5만원 정도의 70%의 비중을 보유한 상태로 C파트로 왔고, 테마가 꼈다. 여기서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로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시드 배치를 합니다. 슬랏으로 치게 되면은 뭐 비대칭으로 해서, 원래는 일반적 흐름에선 100%였지만 새로운 자금을 덧대서 200%까지 하게 되면은 새로운 130%의 현금을 확보해서 이걸 가지고 빠른 수급 안에서 포지션을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어요.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방금 그 130% 그거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만약에 그냥 저희 채널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를 슬랏 1번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쪽으로 오면서 테마가 타면서 슬랏 2번 빈 거를 1번에 합쳐서 비대칭으로 1번에다가 2배 베팅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가 한 슬랏인 거예요. 대형주에 테마까지 탔기 때문에 기회다, 슬랏 2개 합치자. 그래서 현금 100% 남아있는 거랑 저쪽에서 이제 1번 슬롯에 30% 있던 거랑 합쳐서 130% 말씀하시는 거죠? 현금 네. 비중?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를 가지고 이 테마의 흐름을 충분하게 파동적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30%면 이미 한 슬롯 이상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때 200%로 한 번에 막 몰빵 때렸다 이 얘기 아니세요, 이거? 네, 아닙니다. 그럼 이 안에서 포지션으로 신규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다 하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거래량 많이 나온 날 보게 되면은 무조건 매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게 착시 현상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C파트에서 생으로 처음 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 낮게 잘 샀어 해도 막 8만원 중후반 아니면 9만원대 이러한 평단을 갖게 돼요.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여기서 70%를 실제로 사용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9만원에 70%를 생으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평단이 75,000원밖에 안 돼요. 기존 가지고 있는 이 덩어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9만원에 적극적인 행동을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이 하락에서 이러한 집단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을 뺄 수도 있어요. 추가로 들어간 70%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 방어적인 제스처를 취함에 있어서 크게 불리하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대형주가 테마 모습을 타게 되면은 이 꼭대기 윗구간에서 개인들은 어떠한 매수를 하냐면은 생으로 신규 매수를 하거든요. 완전히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매수를 합니다. 저는 이 차이가 대형주 테마에서 포지션적으로 가장 큰 유불리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주일수록 테마가 시작되게 되면은 앞선 덩어리를 이어가지고
그대로 테마를 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관급들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음은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인 포지션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덩어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런 식으로 테마적 흐름을 나왔을 때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는 개인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신규 매수, 개인들의 신규 매수 포지션에서는 기관들이나 이런 집단 단체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 정리가 더 쉬워지죠. 왜냐? 받아주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리고 테마 악재도 어느 정도 대형주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동시에 유입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의 포지션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구간별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대형주만 그런 건가? 뭐 소형주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가 훨씬 더 심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관들이 미리 선 포지셔닝을 해놨을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소형주를 뭐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해놓는 것보다는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있는 물량들이 있으니까 보통 대형주들의 네. 그런 이유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중소형주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여기서는 처음에 평단은 4만 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흐름은 결국은 비슷할 것 같은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해놓은 평단이 한 요 부분 한 7만 원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덜 불리하게 싸워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중소형주들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이게 지금 대형주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단순하게 기아차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제 그냥 생각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이렇다라고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일반적인 느낌을 설명드리면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 매집 구간에선 더 적습니다. 비중이. 그리고 B 구간에서 자연스러운 레벨업 구간에서의 평단 상승률이 더 높아요. 어쩔 수 없이 B라는 이 레벨업 구간에서. 그러면서 C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이 C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규 진입과 세력들의 덩어리 평단 자체를 이 괴리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신규로 가더라도 개인은 또 유동성이나 아니면은 이런 치고 빠지는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통해서 C파트에서 충분히 비벼볼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대형주 같은 경우 이미 수급이 터지면서 테마가 낀 고점에서 개인들이 신규 진입을 할 경우에는 비벼볼 거리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몰라요. 반대로 해석하죠. 이 대형주가 뜨끈뜨끈해졌어. 핫해졌어. 그럼 계속 더 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재계서열 몇 위 기업인데 이 종목은 이 기업은 나도 아는 기업인데 우리 부모님 때부터 알던 기업인데 여긴 안 망하겠지. 그러니까 더 가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거 당장 기아차만 해도 현대차 수준까지 주가 올라간다라고 믿고 투자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냥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이슈가 터지면 이거 관련된 걸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투자는 이제 본인의 판단하에 하는 겁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이 다 그거를 희망의 로를 돌리면서 듣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한단 말이죠.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이런 악재가 걷어지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뭐 가능성에 따지면 뭐 무궁무진하지만 그렇게 과연 투자를 할 것인가? 오늘 이제 원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시스템적인 면을 생각을 한다면 진짜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 포인트예요. 기술적인 거 다 떠나서 그 다음에 이런 구조적인 거 다 떠나서 한 번쯤은 자기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A에서처럼 흐름이 지지부진할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기아차라는 거는 시장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왜 C에서 갑자기 관심을 가졌는가? 애플카 이슈가 시장에 불을 확 붙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갑자기
기아차의 상승,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게 되면은 그 이슈 이전에 이미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2배 상승을 이미 한 상태예요. 1년도 안 된 시간 동안에. 근데 왜 지금 더 가기를 바라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비중을 좀 빼야죠. 손절해라 이것도 아니고 물타라 이것도 아니고 비중을 좀 빼라. 네. 만약에 진지하게 지금이라도 이거 어차피 최고가는 10만원이거든요. 지금이라도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포지션 정리도 생각하겠지만 미련이 남는다면은 비중을 빼는 정도. 비중을 뺀다라는 거는 대형주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애플카랑 관련된 호재 이슈가 다시 불이 붙거나 아니면은 협상 재개 또는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 이런 급의 강력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정을 받을 건데, 조정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많이 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거품이 빠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말 깁니다. 그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자신의 비중을 지금부터 컨트롤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는 아마 뭐 이런 대형주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으면은 비슷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근데 대형주가 중소형주에 비하면은 그 거품이 빠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훨씬 더 깁니다. 자, 그러면은 중소형주를 좀 한번 얘기해 보면, 이 기아차의 직접적인 건 아닌데 뭐 관련 섹터라는 이유로 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같이 쭈르륵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좀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걔네들은 소형주야. 근데 그런 것들을 들고 있어서 물리는 분들은 좀 대응이 다른가요? 그런 종목들은 급락 흐름을 맞을 확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일단 그 하락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빠져나오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 테마에서 자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채널에서 얘기하는 관리를 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상황을 맞았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현금 비중이 없으면 현금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뭐 그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면 이제 뭐 기다려야 되나, 손을 묶어야 되나, 뭐 이런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기다림이 분명히 관리에 있어서 중간 선택 옵션인 건 맞는데, 기다릴 수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거지 뭐 몰빵에 신용미수 다 끌어놓고서 기다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못 기다리죠. 네, 이 얘기는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번 했으니까는 하락 흐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상들 보면은 답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게 제가 오늘 이 기아차 주제를 들고 온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주린이 분들이 이 기아차 필두로 관련된 주식들을 요즘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오늘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 손실에 좀 상심하셨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저희 얘기 듣는다고 해서 뚜렷한 뭐 관리 방향 이런 거를 바로 잡기는 어렵다는 건 아는데, 적어도 이런 뭐랄까, 저는 이게 구조적인 백그라운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에 맞춰서 대응 플랜을 올바로 짤 수 있는 거고, 이거 전혀 모르고 단순히 여기에 지금 매립돼서 여기 이거 어떡하지? 이 상황에 전전긍긍하면은 뭐 뒤에 답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에 오늘 좀 어린이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고요.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는 당연히 이 오늘 영상 하나로 좀 알아채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 영상 저희 처음 봤다면. 근데 저희 영상들, 과거 영상 쭉 보시면은 오늘 같은 관점으로 많은 얘기 해드렸고 실제 매매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저희 영상들 처음부터 한번 정주행 해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려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구체적인 팁을 말씀하시는 중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자주 보여드린 어니스트식 수급가 파동 매매로 대형주를 다뤘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C파트에서 왜 고점 돌파라든가 아니면 고점에서 좀 활발할 때 고점 박스에서 매매하는 정도의 비중으로 C파트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려앉게 되면 이 B파트를 다시 뭉개면서 내려올 거잖아요. 이때 최대한 손을 묶을 것 같고, A파트 정도까지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박스 이용해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점, 그래서 그 시간적 소요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호불호가 나뉠 거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향을 알고서 다뤄야 된다는 점,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A로 갑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다시 뭐 이렇게 뭐 상황 바뀔 수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보유한 걸로 대응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문제될 거는 없잖아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희 이거 막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당신들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되고 대응은 해야 되기 때문에 플랜을 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말고 저희 실전 매매를 같이 하면서 언니님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투자 클럽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신데 아직 이제 자리가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선배분들 그리고 어니스트라는 멘토와 함께 저희의 관점으로 주식을 올바로 하는 방식을 본인이 스스로 해낼 수 있게 훈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기회를 좀 잡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보시면은 링크를 걸어놨어요. 공지사항 링크를 걸었으니까 거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